지난달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11월 말과 비교해서 4,600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감소한 배경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는 감소했다는 저는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실제 이제는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그 증가의 기조가 꺾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지난해 12월 말 대비해서 이제는 가계대출을 봤더니 이게 767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1월 말 대비해서 12월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563억 원이 이제 감소된 수치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가계 부채가 사실 이제 외국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들이 우려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한 경제 압박을 작용하는 것이 가계대출 증가폭이었거든요. 이런 가계대출이 이제는 꺾였다라는 것, 증가폭이 꺾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일단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량 규제로 인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대출을 내어주는 쪽에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좀 꼼꼼하게 본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가계대출 좀 추이를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가계대출 추이가 이제 잔액이 이제 감소됐고, 이게 지난해 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 추이를 보니까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을 봤을 때 6월부터 조금씩 이제 감소되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의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다가 11월 말에 다시 축소가 됐습니다. 특징은 주담대는 소폭 증가됐습니다. 소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신용대출은 많이 이제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출의 그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 추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증가폭 자체는 1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요. 주담대와 신용대출 이런 분야별로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의 그 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전체 가계 대출을 본다 그러면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담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타 대출인데 거기서도 이제 신용 대출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 주담대 쪽을 봤더니 잔액이 한 611조 7천억 원 정도 됐고요. 지난해 11월 대비해서 보면은 한 3천억 원 정도가 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소폭 좀 늘어났다. 이런 표현 좀 맞을 것 같고요. 증가폭은 이제는 2024년 3월 이후에 최소 폭입니다. 그래서 증가는 되고 있으나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제는 폭이 점점점 줄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정부의 이제는 수요 측 측면,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한 총량 규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연말이 되면은 은행들이 이제는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양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담대의 이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보고요. 다만 이제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대비 12월 이제 약 한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담대는 소폭 늘어났지만 신용대출은 확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신용대출 감소폭은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이고요. 확실하게 이제 신용대출이 줄었던 부분은 우리 사회에 아무래도 이런 총량 규제가 이런 개인에 대한 규제로서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는 은행들이 좀 늘려주는 반면, 신용 대출은 사실상 신용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총량 규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 5대 은행의 정기 예금이 봤더니 32조 7천억 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통계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피에 대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런 반도체에 대한 업황, 그다음에 투자 심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예금에서 돈을 빼고 이되면 투자 자산으로 늘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B2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워낙 코스피가 뜨겁다 보니까. 그런데 신용 대출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대출 추이를 12월 말 기준으로 좀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가계 대출 상황 살펴봤고요. 경제 이슈,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대담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들을 모아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오늘은 금융, 재정, 조세 분야를 살펴봅니다. 주요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리포트 영상을 봤는데 배경음악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잖아요. 이번에 바뀐 내용도 굉장히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매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올해가 정말로 그 이제 서민분들을 위한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녀 양육 부담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는 거겠죠. 그중에 본다 그러면 이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보육수당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육수당에 대해서 이런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다는 거. 물론 이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자녀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이 또 확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는 청년들의 이제 자산 형성에 대해서 미래 적금이 나왔는데 이것도 차차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오늘도 제가 오늘 아까 수업을 하고 왔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래 적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적금 이런 것도 굉장히 눈에 띄고, 그다음에 휴학생에 대해서 모든 대학생에 대해서 이 상환 학자금 대출 요것도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10구간, 9구간 이렇게 좀 구간별로 좀 있었다가 고소득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이런 장학금 대출을 못 받게 좀 돼 있었는데 이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상환 장학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중위소득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기준이 달라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이 이제 바뀐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서민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의 카드, 이거는 뭐 정말 이름 그대로 모두의 카드잖아요. 저도 해당이 되죠. 모두의 카드에 대해서 이번에 또 나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큰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연도에 굉장히 2026년도에 바뀐 내용이 참 많다. 그리고 그 바뀐 내용이 정말 서민분들이나 아니면 알뜰살뜰히 사시는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죠. 다양한 세제 지원책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육수당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본다 그러면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돼서 받는 지급에 대한 급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육수당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임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줍니다. 회사에서.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는 건데, 한도가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이게 비과세 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이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이 보육수당을 받을 때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월말정산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취약 전 학원비에 대해서는 사실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세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을 보냈을 때에 이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세액공제가 일반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거든요. 소득공제보다는. 그래서 뭐 소득 높으신 분들이야 소득공제가 좋겠지만은 일반 같은 경우는 내가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니까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 부분이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실수요자들에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예체능 학원, 뭐 태권도, 미술 학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데 이제는 들어가고요.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만 9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액이 이제는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실 때 7천만 원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가 연봉이 7천만 원 이제는 이하냐, 초과자냐, 요거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공제 보겠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이때 이제 개정안 같은 보면은 이제 무자녀가 300만 원, 1자녀가 이제는 350.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늘어날 때마다 50만 원씩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 2인 이상이 이제는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자녀가 250만 원. 거기에다가 여기서 25만 원 더해주죠. 그래서 이제 275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내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 확대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회 분위기상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뭔가 내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죠. 추가 공제는 어떤 기준에 부합했을 때에 내가 이제는 더 받을 수 있는 이제는 한도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뭐 개정안과 현행과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2028년까지 또 3년 연장이 되고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받는다라는 문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도 청년 미래 적금 신설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 주변에서 이 적금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만기 기한 자체도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고 정부 지원율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주시죠. 이게 도약계좌가 있었잖아요. 근데 도약계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만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약계좌는 5년이고 미래적금은 이제 3년이다 보니까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너무 좋긴 좋은데 5년 붓기가 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 사이에 좀 긴급하게 돈 쓸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5년을 다 채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적금 이란 이름으로 6월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3년으로 이제는 만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청년들이 목돈 쌓아갈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적금 보면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좀 나눠질 수 있고, 그러면 나의 소득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일단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만 원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거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개인소득 6천만 원 하면 이게 소상공인 분들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기준이 있죠. 19세에서 34세에 있는 청년들이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 34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내가 소상공인인데 연매출 3억 원 이하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소득이 낮거나 중위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해당하는 건데 이게 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냐면 정부의 기여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우대형은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이제는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신 분들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일반과 우대로 나눠져서 정부가 기여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정부 지원이 한 6에서 12%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과 우대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지고 만기 3년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청년들이 목돈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납입한도 50만 원이고요. 최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70만 원이었는데 미래적금은 50만 원. 그다음에 최고 금리를 좀 본다 그러면 적금 같은 경우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하면 한 16%까지 이자가 이제 기여분까지 다 해서요. 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청년이라면 저는 청년이 아니라서 못 들지만 34세 이하신 분들은 좀 적극 권장한다. 그래서 최대 한 2,20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이제 넣어놓고 3년 동안 이자까지 다 해서 그러면은 목돈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내가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새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이런 적금, 미래 적금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학생들한테도 또는 청년들에게도 강조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또 재테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정부가 만든 이런 뭐 도약계좌, 미래 적금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거를 선택하던 간에 일단 이렇게 쌓아두는 재미, 그다음에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는 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 잘 만들어낸 현실적인 자산 통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 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개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상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또 인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좀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이라던가 이런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보완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중도산업 수수료가 이제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서민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2026년에 참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을 이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지역 농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협, 뭐 이런 데죠,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분이 이제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그 동네 오래 사시는 분들 포함해서 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대출을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목돈이 생겨서 이 대출을 갚을 때 중도사안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중도사안 수수료가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 인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상호금융은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하 부분이 없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부터 이런 중도사안 수수료가 인하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는 중도사안 수수료를 보면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제 깎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금융 쪽 간다 그러면 뭐 1.2에서 한 2% 정도 중도사안 수수료가 퍼센테이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게 한 0.6에서 0.9%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갈아탈 때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갈아탄다는 얘기는 기존 대출을 갚고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대출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세게 나오니까 갈아타고 싶어도 못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는 대출 갈아타기가 좀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호금융도 이렇게 중도상환 수수료의 인하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똑같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상호금융이다 보니까 이런 은행 직접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야 돼요. 일단 은행에 가셔서 단위농협 이런 데 가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인지 조금 물어보시고, 그래서 조합벌 홈페이지에 이런 것도 공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꼭 이번 연도에 대출 갈아타기 좀 해보셔서 금리 이자를 좀 낮춰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의 중심을 이제 부동산에서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데요. 기존의 종합 과세보다도 훨씬 더 세 부담이 완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고배당 기업에 이제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2천만 원 넘어가면 이 금융 종합 과세로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최고세율 49.5%입니다. 물론 최고세율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큰 자산가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큰 자산가들이 이런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이런 고배당 기업의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배당 기업에 이제는 큰 손들, 대규모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하게 되고, 그럼 이게 분리과세로 되다 보니까 이 분리과세라는 걸 결국은 종합소득에서 빠지다 보니까 따로 이제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미만의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가 배당을 받았다, 수익이 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현행 14%로 이제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수익이 있다,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30% 최고세율을 대게 됩니다. 과거 49.5%의 누진세율로 이런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30% 최고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뀔 수 있다. 나는 개인 투자자예요. 이런 큰 손들이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내가 투자했던 기업에 대한 하방 압력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증권거래세가 이번에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증권거래세 원래대로 이게 인상이라고는 저는 잘 쓰진 않고요. 그냥 복구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요. 일단 증권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가 원래 있던 대로 이제 조정이 된 겁니다. 본다 그러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0%에서 0.05%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농특세랑 포함해서 농특세 포함해서 이게 된다 그러면 일단 0.2%가 이제 된 거고요. 합산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농특세가 원래 없었고 이게 0.15%에서 이제는 0.2%.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냥 0.2%의 증권거래세가 세율이 이제 조정이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책도 있는데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그리고 위기 지역에서 아예 창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들이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좀 지방 살려야 된다. 지방에 좀 일자리도 많아지고 일자리 많아지면 인구가 늘 거고 인구가 늘면 거기서 또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폐교되는 학교도 적어질 거고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죠. 이런 광역시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서 이제는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과감하게 주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더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감면 기간을 이제 확대해 주는 건데요. 이 감면 기간이 보통 7에서 12년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게 8년에서 한 15년 정도 더 늘어졌고 세액 감면도 이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지방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이제는 현실화한 거죠. 그래서 합리화시켰는데 감면 요건 신설이 됐고 중소기업이라는 감면 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감면 요건을 본다 그러면 위기 지역 투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10명 이상 고용 요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위기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인데요. 감면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감면 한도도 원래는 이제는 중소기업 외 기업만 적용됐던 감면 한도를 이제 중소기업에도 이제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 한도는 투자 누계액 50% 플러스 상식 근로자수 곱하기 1,500만 원. 뭐 산식은 뭐 어려울 것 같지만 금액도로 본다 그러면 그런 거죠. 일단 중소기업에도 감면 한도를 이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충분히 이제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상권이라든지 지방에 대한 경제 생태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청년과 장여 양육 가구를 위해서 또 주식시장과 지역 균형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우선시하고 있는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좀 촘촘한 정책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문화 측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영상에는 그 전에도 뭐 새 지원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웹툰도 신설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웹툰에 대해서 이제 세액 감면이라든지 공제 부분이 이제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는 이번에 들어갔고요. 아까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K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툰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웹툰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제는 세액 공제가 신설이 되면서 웹툰을 제작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 기업이라 본다 그러면 다 포함입니다. 정말로 뭐 저작권료, 그 기업에서 저작권, 왜냐하면 웹툰 만들 때 약간 원작, 소설을 좀 저작권을 주고 이제 사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저작권료도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되죠. 제작 소요 모든 기반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본다 그러면 만화 사업자로 웹툰, 실질적인 제작 담당자 이렇게 이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툰에 대해서 세액 공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뭐 법인세, 세액 공제 다 됩니다. 그래서 기업, 그다음에 개인도 다 되고요. 공제 비용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획 제작, 인건비, 원저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왜냐하면 제작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그 사용비도 다 이제는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작 소요되는 비용들을 다 세액 공제한다. 공제율은 이제는 10%인데요. 중소기업은 15%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콘텐츠 제작했을 때의 세액 공제 부분이 신설이 돼서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기본 공제율과 추가 공제율이 있는데 이걸 좀 일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율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이 한 15%, 그다음에 추가 공제율이 중견, 대기업 10%, 15%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 사항을 보니까 이건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개정사항을 보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추가 공제율도 10, 15 이렇게 맞춰갖고 일단은 뭐 추가 공제율이 오히려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더 주는 거 이거보다는 기본 공제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본 공제율이 돼야 추가 공제율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 공제율을 더 끌어올려줬다라는 점에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세액 공제 아니면 공제를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웹툰, K 웹툰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